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철입니다. 59세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30년간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이자 동시에 30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사건입니다. 제 하나뿐인 딸 수진이가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손에 말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아버지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의학의 힘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냈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과학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그리고 진실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평범한 가정이 돈 앞에서 파멸로 치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전문성이 어떻게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두 가지가 전부였어요. 의사로서의 소명과 아버지로서의 사랑. 10년 전 아내 영희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저에게는 딸 수진이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보, 수진이만큼은 꼭 지켜줘요. 그 약속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 아파하는 아이였죠. 그래서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처럼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뿌듯함이란. 28살의 이현수라는 남자와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인상부터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수진이가 좋아하니까 축복해줬죠. 결혼식 날 수진이의 웨딩드레스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결혼 후 수진이는 강남에 있는 시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신혼의 설렘으로 자주 안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시어머니가 잘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안심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전화하면 시어머니 장미화 씨가 받았어요. 사위님, 수진이는 지금 좀 피곤해하고 있어서요. 혹시 아픈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냥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기뻤죠. 아빠, 저 엄마 될 거예요. 오랜만에 들어본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정말? 우리 수진이가 엄마가 된다고?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기쁨과 동시에 혼자 키운 딸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다는 감회가 복잡하게 몰려왔어요. 내 아기가 건강하대요. 아빠도 곧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 몸 조심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하지만 그 후로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임신 중이니까 몸이 힘들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달에 접어들어서도 별다른 연락이 없더라고요. 임신 8개월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항상 시어머니가 받았어요. 사위님, 수진이는 지금 좀 예민한 시기라서요.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임신부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장미화 씨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겠지. 시어머니가 잘 돌봐주실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갔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시기에 수진이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강요했고 친정 방문은 계속 제한당했다고 해요. 친정아버지가 응급실 의사라서 맨날 시체나 보니까 우리 손자한테 안 좋을 것 같다. 장미화 씨가 수진이에게 한 말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현수는 더 교묘했습니다. 수진이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시댁에서 살기 어려워져요.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딸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저와 딸 사이를 이간질하려던 계획이었던 거죠. 사고 후에 친정에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미리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중 그 끔찍한 날이 왔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화상 환자 한 분의 치료를 마치고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응급실에서 30년간 일했으니까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사이렌은 왜 그렇게 불길하게 들렸을까요?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강남구에서 임신부 교통사고 환자 이송합니다. 구급대원의 무전 내용이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임신부 교통사고?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 입구로 달려나갔어요. 구급차 문이 열리고 들것이 나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제 딸이었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30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제 딸이 응급환자가 되어 실려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였어요.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의사의 눈으로 딸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의식은 잃은 상태였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어요. 머리 부분에 외상이 있었고 복부에 압박상이 보였습니다. 다리 쪽에는 골절 소견이 있었고요. 생명에는 지장 없어 보이지만 뱃속 아기가 위험할 수 있어. 즉시 수술실로 이송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환자 이송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구급대원이 전해준 사고 현장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위화감이 들었거든요. 차량의 충돌 각도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랐어요. 브레이크 흔적도 이상했고 충돌 지점의 높이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30년간 수천 건의 교통사고 환자를 본 제 눈에는 명백히 이상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야.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구급대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했는데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의식을 잃고 있더라고요. 목격자는 있었나요? 네, 한 분 계셨는데 갑자기 차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더 이상했어요.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면 이 정도 외상이 생기기 어려운데. 그리고 수진이는 원래 운전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 아이였거든요. 2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아기도 무사했어요. 하지만 뇌진탕과 복부 타박상, 다리 골절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딸을 지키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나타났어요. 현수가 눈을 빨갛게 울린 채 달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엔 진심으로 걱정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장미화 씨도 따라왔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어쩜 이런 일을. 그때 이정구 씨도 함께 왔었는데 표정이 다른 두 사람과는 달랐어요. 걱정보다는 뭔가 계산적인 눈빛이었다고 할까요? 당시엔 그냥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려니 했는데 현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못난 남편이라 수진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교통사고가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때만 해도 순수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장미화 씨가 한 말이 이상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임신 때문에 우울해하더니 운전도 조심스럽지 못하고. 수진이가 운전을 못한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는 운전면허를 딴 지 10년이 넘었고 평소에도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아이였거든요. 병원 주차장에서 수진이가 주차하는 걸 몇 번 봤는데 다른 차에 조금이라도 기스날까봐 몇 번씩 확인하며 주차하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운전을 못한다니. 우울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자꾸 삶이 힘들다, 우울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임신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전혀 수진이답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했었거든요. 며칠 전 통화에서도 아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는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지만 그때는 단순히 임신으로 인한 감정 변화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이틀 후 수진이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어요. 아빠, 저 왜 여기 있어요? 수진아, 기억 안 나니? 교통사고 났었어. 교통사고요? 언제요? 그저께 오후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혔다고 하더라. 수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해요. 마지막 기억이 집에서 저녁 먹던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요즘 기분이 어땠니? 우울하거나 그랬니?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기 때문에 너무 기뻤는데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현수가 그러는데 내가 요즘 삶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더라.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차가운 소름이 온몸에 돋았어요. 시댁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쌓인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의학과 김 교수에게 부탁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후배였거든요. 김 교수,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딸 사고 건인데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자료 보내주세요. 김 교수가 딸의 외상을 자세히 분석한 후 연락이 왔어요. 형님, 이 상처 패턴이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이상한데? 일반적인 정면 충돌이라면 이런 각도로 상처가 날 수 없어요. 특히 머리 부분 외상 위치가 운전석 기준으로 맞지 않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이게 인위적이라는 말이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기엔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혈액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어요. 독성학과 박 선생님께 의뢰해 봤더니 더 구체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이건 디아제팜 계열 진정제예요. 진정제요? 네, 그런데 이 약물은 임신부에게 절대 처방하지 않는 약입니다.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 일부러 먹인 거네요? 그렇게 봐야겠어요. 농도로 봐서는 사고 2에서 3시간 전에 복용한 것 같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제 딸에게 의도적으로 진정제를 먹이고 사고를 낸 거라니. 이때부터 의대 동기인 자동차 정비업체 사장 최영에게도 부탁했어요. 최영, 차량 한 대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 무슨 차인데? 우리 사위차야. 교통사고 났는데 좀 이상해서. 며칠 후 최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종철아, 이거 브레이크 패드가 인위적으로 조작됐어. 뭐라고? 사고 직전에 누군가 일부러 건드린 흔적이 분명해. 브레이크 오일도 새어나갈 수 있게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놨더라고. 그럼 이게? 응, 명백한 조작이야. 자연스러운 고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진정제 투여, 브레이크 조작, 그리고 시댁 가족들의 거짓 증언. 이 모든 게 계획된 살인 시도였던 거예요. 하지만 더 끔찍한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보안과에 부탁해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장미화 씨가 수진이가 잠든 사이 휴대폰을 몰래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보안과 직원과 함께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장미화 씨가 수진이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약 10분간 뭔가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통신사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 바로 그 시간에 여러 개의 문자가 예약 발송으로 설정됐더라고요. 요즘 우울해요. 삶이 힘들어요. 아빠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두 수진이가 보낸 것처럼 조작된 문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수가 수진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30억 원이나 가입해뒀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간호사 친구를 통해 확인해 봤는데 사고사의 경우 2배 보상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즉 사고로 죽으면 6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이런 큰 보험을 들다니. 친구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보통은 부부가 상의해서 적당한 금액으로 드는데 30억은 너무 과도해요. 이제 모든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수진이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한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딸을 돈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됐어요. 의학적 증거로 완벽하게 입증해야 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경찰서에 갔습니다. 30년 응급의학과 경력의 권위를 바탕으로 공식 소견서를 제출했어요. 이 사고는 명백한 타살 시도입니다. 담당 형사 박경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확신하십니까, 교수님? 30년간 응급실에서 수천 건의 교통사고를 봤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법의학과, 독성학과, 정비업체의 소견서를 모두 제출했죠. 혈중 진정제, 브레이크 조작, 상처 패턴의 이상함, 그리고 CCTV에 잡힌 증거 조작 장면까지. 이 모든 게 계획된 살인 시도를 뒷받침합니다. 박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만하네요. 바로 재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댁 가족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병원에 와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발 그만해 주세요. 경찰이 저희를 의심하고 있다며 자꾸 불러요. 의심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그렇겠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수진이를 사랑하는데. 사랑? 30억짜리 보험금이 사랑이야?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의사가 되고 3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봤어. 그런데 너희들처럼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이야. 장미화 씨는 더 뻔뻔했습니다. 사위님이 딸 잃은 충격으로 이상해지신 것 같네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상해진 게 저라고요? 며느리 휴대폰 조작한 CCTV도 봤는데? 그제서야 장미화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의료계 인맥들이 모두 제 편이 된 거예요. 대한응급의학회에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박종철 과장은 우리나라 응급의학계의 권위자입니다. 그의 의학적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전국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연대 성명을 발표했어요. 의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동료를 매도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심지어 간호협회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박수진 씨는 평소 모범적인 인물로 자살이나 사고를 당할 만한 성격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전 의료계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경찰 조사도 본격화됐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교수님, 정말 살인 시도라고 확신하십니까? 30년 의료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시도예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첫째, 혈중에서 검출된 진정제는 임신부가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입니다. 둘째, 차량의 브레이크가 인위적으로 조작됐습니다. 셋째, 상처 패턴이 자연스러운 교통사고와 전혀 다릅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되자 전국이 떠들썩해졌어요. 30년 경력 의사가 사위 일가를 살인 시도로 고발. 이런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이정구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위님,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우리가 언제 수진이를 해쳤다고. 증거는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세요. 저희도 억울합니다. 며느리를 정말 사랑했는데. 사랑했다면서 왜 보험금은 60억씩이나 걸어뒀죠? 그리고 진정제는 왜 먹였고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님, 제발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해요. 언론까지 나서면 다들 힘들어집니다. 가족이라고요? 제 딸을 죽이려 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시댁 가족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일주일 전부터 수상한 통화들이 오갔다는 거예요. 현수와 장미화 씨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정말 실행하는 거죠? 그래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정구 씨와 현수 사이에는 이런 대화도 있었고요. 목격자는 준비됐지? 네, 아버지. 김 씨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 조사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조사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결혼하자마자 30억 보험을 가입한 것도 그렇고 보험금 지급 조건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특히 사고사 2배 보상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게 수상합니다. 그럼 보험금은? 당연히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시도예요.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됐어요. 의학적 증거, 물리적 증거, 통화 기록, 그리고 보험 관련 정황까지. 저는 완벽한 감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과의 전문의들과 협력했습니다. 법의학과에서는 상처 패턴 분석을 더욱 정밀하게 해줬어요. 이 각도로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앉은 상태에서 생길 수 없는 상처입니다. 독성학과에서는 진정제 투여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줬습니다. 오후 12시경 투여됐고 2시간 후인 오후 2시경에 최대 효과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정형외과에서는 골절 패턴을 분석했어요. 충돌 속도에 비해 골절 정도가 과도합니다. 평소보다 골밀도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신경외과에서도 의견을 줬습니다. 뇌진탕 정도로 볼 때 진정제 효과로 인해 충돌 시 몸의 방어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의학적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 시도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검찰에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수 살인 미수 및 사기, 장미화 살인 예비 및 증거 조작, 이정구 공범 및 위증.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저는 주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고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면서 이보다 명확한 살인 시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첫째, 피해자 혈중에서 검출된 디아제팜은 임신부 금기 약물입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고 임신부에게는 절대 처방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둘째, 차량 브레이크 시스템이 인위적으로 조작됐습니다. 자연적인 고장이 아닌 의도적인 파괴 행위입니다. 셋째, 상처 패턴 분석 결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징들이 발견됐습니다. 넷째, 사고 직전 피해자의 행동 패턴과 심리 상태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증거들과 일치합니다. 현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의학적 증거라고 해도 100% 확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피해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때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0이라는 수학적 진실처럼 의학적 증거도 절대적입니다. 임신부가 스스로 금기 약물을 복용할 리는 없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구나 제 딸은 간호사입니다. 그런 약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판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현수가 직접 증언했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절대 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30억 원짜리 보험은 왜 가입했습니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결혼하자마자 30억 원이요? 당신 연봉의 7배가 넘는 금액을 왜 가입했습니까? 현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냥 보험 설계사가 권해서. 보험 설계사는 누구입니까? 어머니가. 어머니가 예전에 보험 일을 하셔서.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장미화 씨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며느리를 정말 사랑했어요. 이 모든 건 오해입니다. 검사가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영상에서 피해자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랑의 표현입니까? 장미화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건 며느리 대신 문자를 보내려고.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내려고 했습니까? 우울하다, 삶이 힘들다는 내용이었죠. 왜 그런 거짓 문자를 보내려고 했습니까? 장미화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후회인지 들킨 것에 대한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정구 씨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우리도 빚이 너무 많아서. 판사님이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임신한 며느리와 뱃속 아기를 죽이려 한 게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가족을요?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1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수진이의 일상을 관찰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사고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보험회사에도 수진이 모르게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시켜뒀더라고요. 총 보험금이 50억 원이 넘었어요. 현수는 도박으로 진 빚이 5억 원이 있었고 시댁은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수진이는 걸어 다니는 돈덩어리였던 거예요.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매우 중하게 봤습니다. 판사님이 최종 판결문을 읽으셨어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가족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생명까지 함께 해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부친인 박종철 씨의 의학적 전문성과 끈질긴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수 살인 미수로 징역 15년, 벌금 5천만 원. 장미화 살인 예비 및 증거 조작으로 징역 8년, 벌금 3천만 원. 이정구 공범으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저는 법정에서 마지막 의견을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30년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의학의 또 다른 힘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의학은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제 딸을 죽이려 한 당신들의 제약이 과학적으로 모두 드러났습니다. 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의학의 정의로운 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기를 희망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현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야. 넌 내 딸과 손자를 죽이려 했어.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돈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정말 미쳤었어. 하지만 의학은 미치지 않았지. 모든 진실을 다 보여줬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판결 후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의학의 승리, 정의 실현. 30년 경력 의사, 딸의 생명 2번 구해. 과학이 악을 이긴 감동 실화. 이런 제목들로 기사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의대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님의 사례를 후배들에게 들려주세요. 첫 번째 특강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의학 지식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의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 상처 패턴, 독성학 분석.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의사가 되면 이런 상황에 마주칠 수 있어요. 그때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믿으세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교수님, 무서우지 않으셨어요? 물론 무서웠지. 하지만 내 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어. 그리고 30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이 있었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야.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혹시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발견하셨나요? 응, 이 사건 이후로 의료계에서 의심스러운 사고들을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됐어. 실제로 여러 건이 더 적발됐지. 보험금을 노린 유사한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았어. 하지만 이제는 의료진들이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어.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병원에서 의심스러운 외상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졌어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볼 때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인위적인 사고는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 거죠. 보험회사들도 변화했습니다. 고액보험 가입 시 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됐고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됐어요.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수진이의 회복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딸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처음엔 정신적 충격이 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낸 생명이구나.
수진이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무 착해서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던 거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의심하셨어요?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몸에 밴 직감이었어.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저를 2번 살려주셨어요. 2번? 처음엔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2번째는 악마들로부터 구해주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의사로서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손자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자. 현재 손자는 5살이 됐어요. 할아버지를 의사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의사야. 아이가 친구들에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손자가 제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나쁜 사람들은 왜 엄마를 해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돈만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지켜줬잖아. 할아버지는 슈퍼맨이에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해요. 30년간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다고. 수진이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했고 이번엔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빠 옆에서 일하고 싶어요. 힘들지 않겠니? 아니에요. 오히려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렇게 부녀가 함께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치료한 환자를 수진이가 간병하기도 해요. 환자들이 말합니다. 부녀가 함께 일하시는구나. 정말 보기 좋네요. 네, 저희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지금도 응급실에서 일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이 환자의 상처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20대 여성이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실려왔는데 상처 패턴이 이상했거든요. 즉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역시 남편의 폭력이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사건 때문에 더 세심하게 볼 수 있었어요. 의학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거짓말은 숨길 수 있지만 몸에 남은 흔적은 숨길 수 없거든요. 혈액도 거짓말하지 않고 상처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엑스레이도 CT도 MRI도 모든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30년간 쌓아온 동료들, 후배들, 의료진 전체가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니까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현재 현수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간혹 소식이 들려오는데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말한다고 해요. 돈 때문에 가족을 해치려 했다가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장미화 씨도 마찬가지예요. 교도소에서 종교에 귀의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며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를 죽이려 했던 죄는 용서될 수 없어요. 이정구 씨는 형기를 마치고 나왔지만 이미 모든 재산을 잃었고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고 해요.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수진이가 물어봐요. 아빠,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세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워.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용서하시는 건 아니죠? 용서는 다른 문제야. 너와 손자를 해치려 했던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는 앞만 보고 살려고 해요. 수진이와 손자의 행복이 제게는 가장 소중하거든요. 매일 아침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지켜낸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응급실에서 만나는 모든 환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더욱 실감해요. 30년 전 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가족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특히 갑자기 큰 보험을 들자고 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조심하셔야 해요.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의사, 변호사, 경찰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셋째, 과학적 증거를 믿으세요. 감정으로는 속일 수 있지만 의학적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현대 의학의 힘을 믿고 활용하세요.
넷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다섯째,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가족, 친구, 동료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여섯째, 기록을 남기세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일곱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해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학의 진정한 힘을 알게 됐어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책임감도 더욱 커졌어요. 30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와요. 의대생들뿐만 아니라 간호대생, 심지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도 강의해달라고 해요. 의학적 증거의 중요성, 과학수사와 의료진의 협력, 가정 내 범죄 발견법, 이런 주제들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국 응급의학회에서 특별상을 받았어요. 의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로상이라는 거였죠. 시상식에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상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함께 해준 모든 의료진분들과 진실을 믿어준 사회가 받아야 할 상이에요. 의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학의 정의로운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날 수진이와 손자도 함께 왔었어요. 손자가 무대에 올라와서 제게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할아버지 축하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지켜낸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요즘 손자가 자주 말해요. 할아버지, 나도 의사가 될래요. 왜?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도 요즘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 저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네, 아빠처럼 진실을 밝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힘든 길이야. 의대 다시 가려면. 괜찮아요. 아빠가 해내셨으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진이는 의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35살의 나이에 다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도와주고 있어요. 의학 기초 과목들을 함께 공부하고 선배 의사들에게 조언도 구해주고 있습니다. 아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이건 말이야. 그렇게 부녀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30년 전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20대 여성이 실려왔는데 남편이 폭행했다며 경찰이 함께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성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박종철 교수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교수님 이야기 뉴스에서 봤어요.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계속 때렸는데 교수님 이야기를 보고 나서 신고할 용기가 났어요. 의학적 증거가 있으니까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니. 그날 밤 집에 와서 수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 뜻깊은 일이네요, 아빠. 그래,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요즘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교수님, 의심스러운 사고 환자가 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이런 요청들이 계속 들어와요. 저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직접 가서 환자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주기도 해요. 지금까지 도와준 사건이 한 20건 정도 돼요. 그중 절반 정도는 실제로 인위적인 사고였더라고요. 교수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뻐요. 의학의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사건은 이제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법의학적 관점에서 본 가정 내 범죄 사례라는 제목으로요. 후배 의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뒀습니다. 학생들이 이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나요? 교과서 편집자가 물어봤을 때 제가 답했어요. 첫째, 의학적 증거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의사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셋째, 전문가들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중요성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초청 강의 요청이 왔더라고요. 한국의 의료진이 어떻게 가정 내 범죄를 밝혀냈는지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내년에 가볼 예정입니다. 수진이와 손자도 함께 가려고 해요. 할아버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셨네요. 손자가 신나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의학은 국경이 없잖아요. 제 경험이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매일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혹시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더욱 정확히 진단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보람된 일이 있었어요. 60대 할머니가 실려왔는데 아들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처 패턴이 이상했어요. 즉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역시 아들의 폭행이었더라고요. 그것도 할머니 통장을 빼앗으려고 때린 거였어요. 할머니,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맞으시면 정말 위험해져요. 결국 사회복지사와 함께 할머니를 설득해서 아들을 신고했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고 아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고마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요. 제가 겪은 그 끔찍한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수진이 사건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거예요. 의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 30년간 의사로 일했지만 그때까지는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의학은 진실을 밝히고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매일 밤 손자와 함께 책을 읽어주면서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수진이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해요. 내 딸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서.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때를 떠올려 봐요. 만약 제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만약 의학적 지식이 없었다면? 만약 포기했다면? 아마도 수진이는 정말 죽었을 거고 그 끔찍한 사람들은 60억 원을 가지고 살아갔겠죠. 그리고 저는 평생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 살아야 했을 거고요.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30년간 쌓아온 의학적 지식과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주변의 도움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죠.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은퇴할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수진이가 의사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것. 손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의료진들이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의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제 좌우명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일할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과학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가의 힘을 믿으세요. 30년간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의 판단을 신뢰하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사랑하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지켜줄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건 바로 가족의 생명과 행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